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5번에 보시면 성면편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면을 분석을 했을 때 몇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느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평광 현미경법이 있고 또 한 개의 방법은 뭐냐면 X선 회절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X선 회절 기법과 평광 현미경법 두 가지로 일단 분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자, 차츰차츰 배우겠지만은 적용 범위가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광 현미경법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뭐를 이용을 해요? 현미경을 이용을 하겠죠. 따라서 평광 현미경과 입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고체 시료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뭐죠? 성면이에요. 따라서 성면의 특성을 관찰해서 정성과 정량 분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석하는 거고,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면의 성분과 질량을 같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에 보시면 고형 폐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이 되는 거죠.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는 건축자재의 분석에 사용되며 유기 및 무기 성분, 여기서 유기라는 것은 분해가 될 수 있는 물질, 무기라는 것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뜻하는 거죠. 조합으로 된 모든 성면 함유 물질에서 성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평광 현미경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광 현미경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면의 정량 범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에서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평광 현미경법을 이용했을 때 적용 범위는 또는 정량 범위는 1에서 100%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로 예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문제 20번. 평광 현미경법으로 성면을 측정했을 때 성면의 정량 범위. 그래서 여기서 정량 범위는 평광 현미경법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 X선 회절 기법이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1에서 100%.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4번에 보시면 시료의 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시료의 양입니다. 시료의 양은 1회에,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최소한 단위, 면적 단위, 그리고 부피 단위, 그리고 무게 단위로 얼마냐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들어있는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면적 단위는 1제곱센티미터, 부피 단위는 1세제곱센티미터, 무게 단위는 2g이에요. 그럼 전부 다 1인데 한 개만 딱 2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게 단위로 시료를 g수로 표기를 하게 되면 2g 이상이라는 거죠. 자, 면적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1제곱센티, 부피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1세제곱센티미터. 반면에 무게 단위로 표현하면 1g이 아니고 2g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성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면의 종류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 문제로 출제를 했을 때는 각각의 성면의 종류에 해당하는 형태와 색상을 오답으로 출제를 시켜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주로 백성면, 갈성면, 청성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형태와 색상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굴절률에 관계되는 값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크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백성면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백성면은 꼬인 물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갈성면은 고든 섬유입니다. 자, 그리고 청성면도 마찬가지 고든 섬유와 섬유다발. 그래서 두 가지 갈성면과 청성면은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백성면만 꼬인 물결로 생겼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리고 백성면 같은 경우에서는 끝이 보면 다발의 끝이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발의 끝이 분산. 자, 그리고 갈성면 같은 경우에서는 다발의 끝이 빗자루 같거나 분산된 모양. 그래서 빗자루나 분산된 모양.
청석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다발 끝이 분산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은 끝은 전부 다 분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느냐면 백석면 같은 경우에서는 무색이나 갈색, 그래서 무색에서 갈색 계통을 나타내고, 그리고 갈색면 같은 경우에서도 무색에서 갈색, 그리고 청석면은 말 그대로 청색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청색과 다색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다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색성입니다. 자, 그리고 종횡비, 종과 횡의 비입니다. 따라서 백석면 같은 경우에서는 종과 횡의 비가 10대 1, 그리고 갈색면도 10대 1, 청석면도 10대 1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섬유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자, 그리고 가열을 했을 때 색깔, 그죠? 그리고 좀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이라고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청석면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섬유가 길었을 때는 만곡이라는 것은 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곡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출제되지 않느냐? 출제가 되긴 하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낮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 21번. 석면의 종류 중에서 백석면의 형태와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가번 고든 물결 모양의 섬유.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백석면 같은 경우에서는 물결 모양의 섬유는 맞는데 고든 물결이에요? 아니면 굽은 물결이에요? 꼬이겠죠, 꼬였죠. 그래서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가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다발의 끝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색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무색에서 밝은 갈색을 나타내니까 가번이 정답. 그리고 22번 청석면의 형태와 색상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 꼬인 물결 모양이라고 하면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백석면에 대한 설명이죠. 자,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청석면 같은 경우에서는 고든 섬유입니다. 고든 섬유. 그리고 나번 다발의 끝은 분산된 모양, 긴 섬유는 만곡이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청색과 다색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석면, 황석면, 청석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황석면은 갈색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석면을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 X선 회절 기법이에요. 그러면 X선 회절기를 이용을 해서 석면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죠. 자, 적용 범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0.1에서 100.0 WT%예요. 그러면 여기서 WT라는 것은 웨이트의 약자를 사용해서 중량 %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0과 100.0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을 했을 때 지금 100이라고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죠. 또는 완전 올림을 한 거고, 100.0이라고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나 완전 올림을 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정확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회절기법, X선 회절기법을 이용했을 때 정량 범위는 0.1에서 100.0 WT%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3번. X선 회절기법으로 석면을 측정했을 때 정량 범위는 0.1에서 100.0 WT%니까 0.1에서 100.0 WT%. 자, 몇 번이 정답이 되나요? 4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0.1에서 100.0 WT%.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다른 내용은 패스하셔도 되고, 자, 4번에 발생원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설명이 나왔을 때 발생원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5가지로 나와 있어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주로 출제됐던 내용이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소형 크기와 대형 크기의 폐제품의 경우.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또는 시설물에서 직접 채취하는 경우를 보시면 대상 건물 또는 시설 단위별로 재질의 용도와 형태별로 구별해서 한 번에 일정 양씩 채취를 합니다. 큰 내용,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적재되어 있는 곳이나 그리고 운반 단위별로 성면 함유가 의심되는 재질을 선택해서 한 번에 일정 양씩 채취하시면 되고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의 경우에서는 제조 또는 공정별로 발생 폐기물을 채취하면 되고, 그리고 성면 함유 의심 폐제품의 경우에서 소형 크기와 대형 크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소형 크기를 보면 제품별로 채취하고 채취자가 시료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서는 가능한 한 2개 이상을 채취합니다. 일단은 제품별로 채취를 해야 되고, 채취자가 시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2개 이상. 그리고 대형 크기를 보시면 당연히 동일하게 제품별로 채취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료의 무게나 형태로 인해서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품별로 채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서는 성면 함유가 의심되는 재질을 별도로 분리해서 채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이 크게 다른 내용은 없겠지만은 소형 크기와 대형 크기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또는 폐기된 폐기물의 경우에서는 발생 단위별로 성면 함유가 의심되는 재질을 선별해서 한 번에 일정 양씩 채취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한 번에 일정 양씩 채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시료의 양. 자, 시료의 양은 앞에서 우리가 평강현미경법에서 살펴봤는데 동일합니다. 자, 면적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제곱센티미터, 부피로 나타냈을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무게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g이 아니고 2g 이상. 따라서 1이 아닌 것은 무게 단위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히 무게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시료의 보관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평이한 수준 내용입니다. 자, 문제 24번에 보시면 성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선 회절 기법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X선 회절기로 판단할 수 있는 성면의 정량 범위는 0.1에서 100.0 WT% 맞습니다. 답안에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는 건축자재의 분석에 사용되며 무기 성분의 조합으로 된 모든 성면 함유 물질에서 성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답안의 시료의 양은 1회에 최소 면적 단위로는 1제곱센티미터, 부피 단위로는 1세제곱센티미터, 무게 단위로는 1g 이상. 여기서 1g이 아니고 얼마가 되나요? 2g 이상이 돼야 되겠죠. 4번 소형 크기의 성면 함유 의심 폐제품의 경우에 시료는 제품별로 채취를 합니다. 대형도 마찬가지 제품별로. 그리고 채취자가 시료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서는 가능한 몇 개 이상을 채취하는 거죠? 2개 이상을 채취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성면의 분석, 각각의 분석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정량 범위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면의 종류에서 백성면, 그리고 갈성면, 그리고 청성면의 특징이 두 번째로 잘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시료의 양이죠. 많이 헷갈리죠. 두 개는 1, 1이니까 전부 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료의 이제 우리가 무게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g 이상이 아니고 2g 이상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서 시험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시한입니다. 시한. 자, 시한은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이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측정 방법과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정량 한계를 동시에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측정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각각의 물질,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항목별 분석 방법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측정 방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가 좀 이렇게 공정시험법에서는, 법규와 공정시험법에서는 암기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아무래도 이제 암기가 처음에 할 때는 암기가 좀 어려우니까 공부가 하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수질이나
대기에 비해서 폐기물의 양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정시험 범위나 법규 같은 경우에서도 대기나 수질 자격증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폐기물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가 돼요. 2~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목에 비해서는 양이 적으니까 내가 암기를 이제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 두 과목에 비해서는 암기하는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한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래서 대부분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모든 항목에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되죠. 그리고 이온 전극법, 그리고 연속 흐름법,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시 문제에 있는 것처럼 시한의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정량 한계가 있는데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는 것은 0.01mg/L, 그리고 이온 전극법은 0.5mg/L, 연속 흐름법은 0.01mg/L. 그리고 연속 흐름법이라는 것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거의 측정 원리가 동일하다. 그리고 정량 한계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량 한계라는 게 있고 정량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 범위는 말 그대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범위가 있어요. 정량 한계는 가장 큰 값, 마지막 값이 정량 한계니까 정량 한계는 범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문제 25번. 다음 중에서 시한의 측정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답번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맞습니다. 답번에 이온 전극법 맞습니다. 답번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번에 연속 흐름법. 따라서 세 가지의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문제 26번. 시한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량 한계는, 자, 조금 전에 봤잖아요. 정량 한계가 얼마죠? 0.01mg/L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한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비교를 하느냐면 시한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이온 전극법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리고 연속 흐름법은 우리가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이온 전극법 위주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H 범위예요. 어느 pH 범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는 거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산성 범위입니다. 반면에 이온 전극법은 알칼리성 범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2 이하의 산성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요. 반면에 이온 전극법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12에서 13이 되는 알칼리성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pH 범위를 먼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내용에 보시게 되면 pH가 2 이하의 산성, pH가 2 이하가 되니까 액성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산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pH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한 후에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2 나트륨을 넣고 가열 정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정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그래서 정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방해를 나타내는 간섭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시한화합물을 시한화수소로 유출시키고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포집한 다음에 중화하고 클로라민 T와 피리딘 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서 나타나는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우리가 용어가 바뀌기 전에는 흑광광도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흑광광도법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흑광광도법에서 광자가 들어가잖아. 이 광이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는 소예요. 자외선이라는 것은 200에서 400나노미터,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400에서 800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8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해서 흑광광도법,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따라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액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실제로 반응에 의해서 발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발색되는 농도의 진화기 또는 물기를 이용을 해서 값을, 이제 흑광도의 값을 찍는 장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에 따라서 측정 파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답을 찾기가 조금 더 용이하죠. 자, 파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400나노미터, 파장의 단위가 나노미터입니다. 400나노미터의 파장이라고 하면 발색되는 색깔은
갈색 계통이에요. 자, 그리고 500나노미터대라고 하면 적색 계통이에요. 자, 그리고 600나노미터대 이상 청색이에요.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600대에서 갈색이나 적색이 나타날 수 없어요. 500대나 400대에서 청색이 나타날 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면 파장이 600대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색이에요. 일반적인 물질에서. 반면에 금속성 물질이 중금속이 되잖아요. 중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400대나 500대가 많아요. 그래서 금속성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비금속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600대에서 측정하죠. 시안도 비금속성 물질이니까 600대에서 측정해줘.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알면 편해요. 그러니까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시안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 그리고 측정하는 파장은 620나노미터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27번을 보시면 다음은 시안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클로라민 T와 피리딘 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서 나타나는 갈로에서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색깔과 파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색 620나노미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바로 청색 620나노미터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 시험 기준으로 각 시안 화합물의 종류를 구분해서 정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시안 화합물뿐만 아니고 다른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도 종류를 구분을 해서 정량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가 맞죠? 자, 그리고 폐기물 중에 시안의 정량 한계는 지금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표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정량 한계의 값은 0.01mg/L이 뜹니다. 그리고 이 시험 기준은 폐기물 중에 시안 화합물에 적용하니까 시안 화합물은 시안화물 그리고 시안 착화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안 화합물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간섭 물질이 이제 중요한 간섭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느냐 하면 시안 화합물을 측정했을 때 방해 물질들은 정류를 하면 대부분이 제거돼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류를 했을 때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 있거든요. 자, 어떤 물질이냐면 다량의 지방 성분, 그리고 잔류염소, 그리고 황화물. 따라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시안 화합물을 분석했을 때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전처리를 해서 제거한 다음에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량의 지방 성분이나 잔류염소, 황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어떤 시약을 사용해서 전처리를 하느냐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다량의 지방 성분. 그냥 우리는 지방 성분 줄여서 자,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 6에서 7로 조절한 후에 시료의 약 2%에 해당하는 부피에 노말액산 또는 클로로폼을 넣어서 추출하여 유기청은 버리고 수청을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각각의 간섭 물질에 해당하는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해야 되는 물질 이렇게 간단하게 매치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했을 때는 지방 성분이 존재할 때는 아세트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출제가 자주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간섭 물질 중에서도 황화물입니다. 아세트산 아연 용액 2ml를 넣어서 제거하고 이 용액 1ml는 황화물 이온 약 14mg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자, 지방 성분은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 용액, 그리고 황화물은 아세트산, 아연 용액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28번을 보겠습니다. 시안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할 때 황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료에 넣는 시약은 자, 황화물이라고 그랬어요. 방해 물질 중에서 황화물. 그럼 황화물은 우리가 뭐를 제거를 하죠? 아세트산 아연 용액으로 제거를 한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간섭 물질 중에서 세 번째 간섭 물질이 뭐냐면 잔류염소입니다. 잔류염소. 따라서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보세요. L-아스코르빈산 또는 이산화 비소산 나트륨 용액을 넣어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넣으면 됩니다. 잔류염소 20mg당 L-아스코르빈산 또는 이산화 비소산 나트륨 용액 0.7ml를 넣어서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량의 지방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황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시약을 주입을 해서 우리가 간섭 물질을 제거하는가가 지금 예시에 있는 것처럼 예시 28번, 29번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문제 29번. 자외선 간섭 분광법에 의해서 시안 측정 시에 사용 시약 중에서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약은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약은 뭐가 있어요? L-아스코르빈산 그리고 이산화 비소산 나트륨. 그러면 L-아스코르빈산이 나왔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되나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분석 장치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먼저 장치의 순서 중요하죠. 가장 먼저 광원부가 있어요. 자, 광원부. 광원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원이죠, 광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시부와 건적외부, 자외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가시부와 건적외부 같은 경우에서는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외부에서는 중수소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장 선택부. 파장 선택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각 시료에 대한 고유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을 우리가 선택하는 곳이죠. 그리고 시료부, 시료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측광부에서 측정이 되어서 나오겠죠. 따라서 광원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척광부 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시안의 정류장치입니다. 정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처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시안이라는 화합물은 전처리로 정류를 하게 되면 전처리 이제 우리가 그 간섭 물질을 대부분이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및 관리입니다. 시료는 미리 세척한 유리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채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갈색 경질 유리병에 보관하는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유리나 폴리에틸렌 용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할 수 있는 갈색 경질 유리병에 보관해야 되는 시료는 몇 개? 4개. 자,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노만 핵산 추출 물질, 그리고 유기인, 그리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라고 하죠. 그리고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이 4가지는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료는 수산화나트륨.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NaOH입니다. 자,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서 pH를 얼마 이상으로 조절하느냐면 10 이상으로 조절해서 냉암소에 보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대 보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시안이라는 우리가 시료를 보관했을 때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넣어서 pH를 10 이상으로 조절한 다음에 냉암소에 보관을 하는데 최대 보관 시간은 24시간. 자, 그리고 이온 점검법입니다. 자, 이온 점검법을 보시게 되면 액상 폐기물과 고상 폐기물. 여기서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그리고 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는 우리가 pH 2 이하의 산성에서 조절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온 점검법은 pH가 얼마죠? 12에서 13으로 알칼리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과 이온 점검법의 pH 범위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안은 이온 점검과 비교 점검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하고 그 전위 차로부터 정량하는 게 이온 점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30번. 다음은 시안을 이온 점검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폐기물 중에 시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액상 폐기물과 고상 폐기물을 pH 얼마로 조절하죠? 이온 점검법이니까 pH를 12에서 13의 알칼리성으로 조절하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산성이니까 pH 2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안 이온 점검과 비교 점검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하고
전이 차로부터 시안을 정량하는 방법을 이온 정극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온 정극법을 이용을 했을 때 적용 범위가 얼마였죠? 정량 한계로 나타내면 0.5mg/L 우리가 표에서 봤어요. 자, 그리고 이온 정극을 보시면 이온 정극은 이온 정극 측정용의 비교 정극의 측정기에서 측정 대상 이온에 감응해서 네른스턴식에 따라서 이온 활동도에 비례하는 전위차를 나타내는데 네른스턴식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 갈로 넣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른스턴이 갈로에 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 정극을 보시게 되면 자, 기준 정극은 칼로멜 정극을 사용을 해요. 칼로멜 정극을 사용하는데 은이나 염화 은의 조합으로 된 칼로멜 정극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비교 정극에서 내부 정극으로 사용하는 것 정도 염화 제일 수원 정극, 칼로멜 정극이라 그럽니다. 또는 은염화 정극을 많이 사용할 거고. 자, 5번에 정확도 및 정밀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시게 되면 정확도는 첨가한 표준 물질의 농도에 대한 측정 평균값의 상대 백분율로서 나타내고 그 값이 75에서 125% 이내라는 거. 자, 그리고 정밀도는 측정값의 퍼센트 상대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측정값이 25% 이내라는 거. 따라서 정확도는 75에서 125% 이내, 그리고 정밀도는 25% 이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안의 연소 흐름법.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외선 갈선 분광법, 이온 정극법, 연소 흐름법. 그래서 연소 흐름법은 자외선 갈선 분광법과 유사합니다. 이 시험 기준은 폐기물 중에 시안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산성 상태에서 가열 정류하고, 여기서 정류를 하는 이유는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죠. 방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안화물 및 시안 착화화물의 대부분을 시안화수소로 유출시키고 포집한 다음에 포집된 시안이온을 중화해서 클로라민 T를 넣어서 생성된 염화시안이 발색시약과 반응해서 나타나는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청색이라는 것은 600대 파장에서 나타나는 색깔. 그죠? 그래서 청색 620나노미터는 자외선 갈선 분광법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시게 되면 정량 한계가 얼마죠? 여기서도 자외선 갈선 분광법과 동일하죠. 0.01mg/L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체크한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시험법이나 북교 같은 경우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암기를 꾸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